세상에서 가장 착한 약을 저는 콜레스테롤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별로 부작용도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강력해서 어떤 수치에서 시작해도 수치를 정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냥 영양제라고 생각하시고 나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가능한 정상에 가깝게 유지하시는 게 나이 들면서 생기는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심장내과 선생님들은요, 내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높지 않아도 열심히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거든요. 왜냐하면 환자를 경험하면서 너무 잘 이 약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적당한 때 빨리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왜 위험한가요? 사실 콜레스테롤은 없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간에서 열심히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서 혈액으로 내보내서 각 장기가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요. 일단 콜레스테롤이 있어야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이런 호르몬들을 만들고요. 피부에서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바로 원료가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죠. 그리고 지방 소화할 때 담즙이 필요하거든요. 이 담즙살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화제예요. 근데 이 소화제 원료가 되는 것도 역시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온몸에 한 50조의 세포를 가지고 있는데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있어야 이렇게 우리가 부들부들한 피부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콜레스테롤이 없으면은 우리 몸도 나무같이 아마 딱딱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콜레스테롤은 굉장히 필요해서 간에서 열심히 만드는데 문제는 너무 많이 만들어서 쓰고 남은 콜레스테롤이 바로 문제입니다. 이런 쓰고 남은 콜레스테롤이 오갈 데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혈관 벽에 덕지 붙어서 그 자리에서 산화를 일으키고 염증을 일으키면 혈관 벽이 두꺼워지면서 딱딱해지는 동맥경화, 조금 쉽게 얘기하면 혈관 벽의 노화를 빠르게 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나쁜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넘쳐나는 콜레스테롤이 나쁘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혈관 안에서만 대부분 흘러다녀요. 그러니까 혈관 질환을 주로 일으키는데 혈당은 혈관에서 나와서 조직으로 가기 때문에 혈관 질환도 일으키고 그다음에 옆에 조직 들어간 조직과 장기도 같이 망가뜨리기 때문에 혈당 높은 것이 사실은 조금 더 나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몸에 어떠한 것도 적절한 게 가장 좋은 거지 더 높은 것이 좋지는 않죠. 아주 드물게 콜레스테롤이 높으면은 몸에 콜레스테롤 덩어리들이 피부에 쌓여서 황색종이라는 게 생기는 분들이 있는데 거의 없어요. 대부분 검진을 통해서 알게 되고요. 적절한 시점에 빨리 알지 못하면 나중에 콜레스테롤이 혈관의 동맥경화를 일으켜서 그 혈관이 터지거나 막혀서 뇌졸중이나 협심증, 심근경색증이 왔을 때 그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조금 늦고 요즘엔 사실 국가검진을 다 하시기 때문에 4년에 한 번씩 콜레스테롤 검사를 거의 무료로 해주고 있거든요. 그것만 놓치지 않으셔도 충분히 잘 조절할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이 피해야 할 음식은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육류죠. 육류 중에서 살코기 말고요, 눈에 보이는 기름이 있는 육류가 안 좋습니다. 그런 게 그 기름이 바로 포화 지방인데 우리 몸 안에서 콜레스테롤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삼겹살, 굉장히 맛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마블이 굉장히 좋은 꽃등심, 그리고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갈비살, 그 다음에 왜 여러분들 이렇게 닭 조리하다 보면 닭 껍질에 기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닭 껍질 부분,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피해야 되는 식품들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살코기를 드시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살코기는 그렇게 콜레스테롤 높이지 않습니다. 살코기는 드시고요. 눈에 보이는 기름이 있는 육류를 줄이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 육류는 아닌데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기름은 팜유, 야자유라 해서 열대기름입니다. 이런 것들은 육류에 있는 거랑 똑같이 포화지방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기름들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그러니까 좀 기름을 사용한 가공식품을 많이 드시게 되면은 우리 몸 안에서 팜유가 포화지방이기 때문에 콜레스테롤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공식품을 그러니까 많이 안 드시는 게, 특히 기름기가 있는 가공식품을 많이 안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피해야 되는 게, 사실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고 바들바들하고 기름진 빵들을 보면은 요 안에서 기름들이 변성을 일으켜서 트랜스 지방도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 트랜스 지방도 우리 몸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많이 올리고 또 좋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히 빵과 케이크 중에서 보들보들한 거, 이런 것들은 또 동맥경화도 일으키고 콜레스테롤도 높일 위험이 있습니다. 좀 많이 모르시고 드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좀 젊은 분들 하루에 한두 잔 아메리카노 드시는 거는 흔하게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에스프레소로 만들죠, 아메리카노가. 이 에스프레소를 이렇게 따라 보면은 맨 위에
크레마라고 기름층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분들 중에서 나는 고기도 안 먹는데 콜레스테롤이 높아요 하는 분들 중에서 커피 하루에 에스프레소로 만든 아메리카노를 한 3-4잔 정도 드시게 되면은 이것만으로도 혈액에 콜레스테롤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에스프레소 베이스의 커피 같은 걸 좀 줄여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믹스 커피 같은 그래뉴얼 커피나 필터에 내린 커피는 지방 성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높이지 않습니다. 제가 다 좋아하는 식품인데요 라고 환자분들도 많이 얘기하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 콜레스테롤과 포화 지방이 음식의 맛 중에서 단맛이 주는 거는 좀 풍미가 낮은 맛있음이고요, 이 포화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주는 그 맛있음이 좀 풍미가 높은 고급진 맛있음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에는 콜레스테롤과 포화 지방이 많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 왜 다 먹지 말라고 하세요 라고 많이 얘기를 듣죠. 그래서 외식을 나갔을 때 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을까요? 한식당 중에서 가장 좋은 식당은 백반집이죠. 뭐 채소 반찬도 좀 주고 나물 반찬도 좀 주고 김치도 좀 주고 그다음에 국도 좀 주고 그다음에 고기도 조그만한 거 생선 약간 구워서 주잖아요. 아니면은 뭐 불고기 같은 거 좀 주고, 그러니까 골고루 다 먹을 수 있는 거는 한식 백반집이 가장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없었을 때는 일품 요리 중에서는 그래도 모든 게 다 들어있는 일품 요리는 우리나라의 비빔밥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뭐 한식 중에서 사부사부 받는 데 가면 채소도 많이 먹고 고기도 좀 먹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음식, 그 다음에 쌈밥집 가시면 또 항상 채소 주고 그 다음에 고기 약간 줘요. 그래서 그렇게 드시면 되고요. 일식은 대충 다 건강해요. 근데 일식으로 탕을 드시거나 초밥도 좋고 한지 단 뒤에 튀김 나오잖아요. 그거는 조금 안 드시고 드시는 게 좋고요. 막기 나오는 것도 조금 가능한 한 2개 넘어 1개 정도만 드시는 게 좋고요. 중식이 좀 사실 답이 없는데, 중식을 그렇다고 샐러드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 중식당에도 갈 일이 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마파두부를 자주 먹고요. 유산슬밥도 좀 좋아합니다. 그 받아서 건더기 주시는 건 거의 다 먹고 그다음에 밥은 조금 줄여서 먹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양식도 이게 좀 대략 난감한 식사인데요. 양식은 이게 순서대로 주잖아요. 한 상을 다 주시면 내가 딱 골라서 먹을 수 있는데 순서대로 주는데 주의하실 게 식전밥 그거 약간 스킵하시는 게 좋고, 메인 디쉬를 받으시면은 거기에 고기도 조금 들어있거나 또는 뭐 생선 좀 들어있고 그 옆에 감자나 고구마 같은 것들이 좀 들어있어요. 그리고 구운 채소 같은 게 들어있기 때문에 메인 디쉬 하나에 내가 먹어야 될 게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정도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 또 후식으로 케이크 나오잖아요. 그거 좀 안 드시는 게 중요하죠. 콜레스테롤 약은 꼭 먹어야 하는 걸까요? 혈액에 콜레스테롤이 100이 있다 그러면 음식으로 들어오는 거는 15에서 많이 잡으면 20이에요. 80은 내 간이 만드는 콜레스테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음식을 완전히 내가 먹는 음식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을 다 끊으면은 한 10 내지 20% 정도는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환자분이 저한테 왔는데 별로 고기 같은 거를 술안주로 많이 드시지도 않고 살이 많이 찌시지도 않았는데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은 대부분 간에서 많이 만드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 더 기다린다고 떨어지지 않고 그분을 뭐 살을 빼게 하거나 그나마 고기 요만큼 먹는 거를 못 먹게 하거나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약을 그냥 곧장 드시는 게 맞고요. 근데 어떤 분이 오셨는데 막 퉁퉁하고 술도 많이 드시고 안주도 많이 드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들은 일단 식이요법으로 술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고기 안주도 좀 줄이고, 그래서 포화지방이 들어있는 음식을 좀 줄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도 높은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약물 치료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저희는 케바케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환자분의 성향, 환자분이 가진 게 얼마나 유전적일까를 고려를 해서 당장 약을 드실 것을 권유드리거나 아니면 조금 생활요법을 해보고 드실 거를 권유드리거나 합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굉장히 높은 경우들이 있죠. 160이 넘거나 또 젊은 분인데 뭐 200 이런 분들은 사실 기다리는 동안 동맥경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또 기다린다고 해서 낮아질 리가 없기 때문에 곧장 약물요법을 하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보통 이제 많이 만들고 덜 사용해서 콜레스테롤 숫자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나이가 드실수록 덜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보통은 갱년기 이후에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다가 나중에 한 75세, 80세 이렇게 들면 사람들이 다 살이 빠지거든요. 그때 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시작을 하면은 평생 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게 맞습니다. 환자분들이 이거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또는 정상이 되면 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정상이 되면 끊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왜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1등을 해갖고 왔는데 너 1등 한번 했으니까 이제부터 공부 안 해도 이러는 부모가 거의 없잖아요. 다음에도 1등 하려면은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이 수치를 정상으로 낮춰 놓으려면 계속 약을 먹는 수밖에 없는 거죠.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 허리둘레가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너무 달달한 음식 먹으면 그게 꼭 배에만 살을 찌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혜수 씨가 인터뷰한 내용을 봤는데 과자를 먹으면 과자가 푸석푸석해서 그런지 푸석푸석하게 안 이쁘게 살이 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굉장히 혈당을 많이 올리는 당분이 많고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드시면 달리 배 쪽에 살이 되게 많이 쪄요. 그러면서 내장 지방이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이걸 날씬하게 관리를 하려면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배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좋은 음식 먹는 것만은 안 되고 운동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허리를 날씬하게 유지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날씬하게까지 아니더라도 현재 이 상태에서 나이가 들수록 허리가 점점 굵어지는 게 방향성이기 때문에 내가 요만한 상태에서 유지만 하고 있어도 나는 굉장히 잘한 거거든요. 95점까지는 제가 드릴 수 있어요. 그러려면 필요한 게 제대로 좋은 음식 골라서 먹고 운동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허리가 굵어지면 허리만 굵어지는 게 아니라 이 허리가 굵어지는 게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면서 혈당을 높이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혈압을 높여요. 이건 이제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대사증후군이라고 해서 대사증후군이 생기면 그다음에 혈관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가장 처음에는 바로 굵어진 허리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허리를 현재 상태에서도 굵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럼 두 번째는 허리가 굵어지면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이 높아지죠. 그리고 허리가 굵어지지 않아도 내가 가진 유전적인 요건에 의해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이 높아져요. 그러면 가능한 한 빨리 약 먹기를 시작해서 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정상에 가깝게 유지하는 게 두 번째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할 일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게 되면 내 혈관에 동맥경화가 시작하죠. 경동맥에 동맥경화가 생기기 시작하고 뇌혈관, 심장혈관, 말초혈관 다 생기죠. 이럴 때 그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졸중이 생기고 심근경색이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검진으로 혈관 상태를 확인을 해서 미리 아스피린을 드신다거나 콜레스테롤 약을 드신다거나 아니면 요즘에 뚫는 시술도 굉장히 잘 하잖아요. 그런 예방을 하는 것, 그런 단계가 세 번째 단계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혈관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 필요하다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의미 없다는 의사분들도 계시던데 정말인가요?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모니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얘기한 거, 뭐 TV나 유튜브나 또 글에 적혀 있어서 활자된 거는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정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떤 의사냐면요, 진짜 혈관 질환을 보는 심장내과나 혈관내과 선생님이 아니고 뭐 신경외과 선생님이거나 피부과 선생님이거나 이런 분들이 자기가 공부한 어떤 전체 지식의 일부분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 분야의 전문의가 하는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의사라고 다 같은 의사가 아니에요. 같은 분과 내에서도 최장 보시는 분은 간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다 같은 소화기 내과라도. 왜냐하면 의학 지식이 너무 양이 많아서 내가 공부한 분야가 아니면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주 편협하게 공부한 그 부분으로 확대 해석해서 잘못된 지식을 전파하는 분들도 없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심장내과 선생님이 콜레스테롤 약 안 먹어도 된다 얘기하셨다면 안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무관한과 선생님이 얘기했다 그러면 저분이 맞을까 하고 한 번 정도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로 고생하는 분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착한 약을 저는 콜레스테롤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요, 별로 부작용도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강력해서 어떤 수치에서 시작해도 수치를 정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높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약을 먹기를 권유를 받으셨다 그러면 그냥 영양제라고 생각하시고 콜레스테롤 약을 드셔서 나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가능한 정상에 가깝게 유지하시는 게 나이 들면서 생기는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심장내과 선생님들은요, 내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높지 않아도 조금만 높아도 열심히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거든요. 왜냐하면 당신이 일상에서 환자를 경험하면서 너무 잘 이 약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약 드시는 거를 너무 주저하지 말고 적당한 때 빨리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식사 후에 피해야 할 최악의 습관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먹는 거는 움직이기 위해서 먹어요. 그런데 먹고 난 다음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는 정말 안 좋은 습관이죠. 먹고 난 다음엔 엉덩이를 가볍게 해서 좀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더 안 좋은 거 있습니다. 먹은 그 자리에 앉아서 달달한 후식 먹는 거, 케이크도 먹고 떡도 먹고 고구마도 먹고 달달한 커피도 드시는 거. 그래서 먹고 자리에 앉아 가만히 엉덩이 떼지 않고 앉아 있는 거 안 좋고, 더 안 좋은 거는 그 앉은 상태에서 달달한 후식 먹는 거 더 안 좋습니다. 먹고 또 안 좋은 것들은요, 우리가 굉장히 짠 음식, 굉장히 뜨거운 음식, 굉장히 매운 음식을 드시면요,
먹으면서 물을 엄청 많이 드시게 됩니다. 식사 후에 너무 많은 물을 드시게 되면은요, 물이 식도로 올라오면서 산을 가지고 올라오면서 굉장히 속 쓰린 느낌을 주는 역류성 식도염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소화액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물을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소화액이 희석이 되면서 소화불량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물을 많이 드시고 싶은 충동이 드실 때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나게 되면 위에 있는 음식물들이 대부분 소장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물을 많이 드셔도 상관이 없지만 음식물이 위에 가득 담겨 있는 상태에서 너무 많은 물을 드시는 것은 다른 불편한 증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한두 잔 정도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뭐 3잔, 4잔, 5잔 뜨거운 음식 먹고 매운 음식 먹고 짠 음식 드시면, 특히 짠 음식을 먹을 때는 모르는데 먹고 난 다음에 목마른 느낌이 들어서 드시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시간을 지나서 드시면은 이런 너무 많은 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사 후에 곧장 담배를 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담배의 단맛을 나게 하는 성분이 페닐라르틴인데, 이 성분이 입안에서 밥 먹고 난 다음에 침이 많으면은 더 단맛을 많이 내게 합니다. 그러면 뻐끔 담배를 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시게 되잖아요. 한 갭이 피실 거를 2갭이 피시면서 내 몸에 더 나쁜 성분을 많이 들어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식후 담배가 더 달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시간적 간격을 두시고 담배를 피우시거나 사실 이참에 금연하시면 더 좋죠.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최악의 습관은요, 우리가 먹으면 졸음이 와요. 왜냐하면 혈액이 장으로 많이 가거든요. 장에 있는 혈액량이 몇 배가 증가한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면 졸려서 주무시는 경우가 있어요. 먹고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나쁜 습관이라고 하는데, 먹고 주무시면 얼마나 더 나쁜 습관이 될까요? 일단 혈당 스파이크를 잡을 수가 없어 내 혈당은 솟구치게 되고요. 먹고 누우니 역류성 식도염 100%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너무 고나게 주무시게 되면 밤에 또 잠이 안 와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똥말똥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최악의 습관은 먹고 자는 습관인 것 같습니다. 식사 후에 디저트로 과일을 먹어도 괜찮을까요? 식사를 해서 혈당이 올라간 상태에서 과일이 들어오게 되면은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과일은 간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서 식사 사이에, 보통 아침과 점심 사이 또는 점심과 저녁 사이, 저녁 먹고 난 다음에 소화되고 난 후에 그 3개의 시간 중에서 하나 정도를 골라서 간식으로 드시면은 일단 좀 출출함도 막을 수가 있고 사이에 영양 보충도 할 수가 있어서 과일은 간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양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즘에 귤 굉장히 싸다고 한광줄이 드시면 안 되고요. 귤은 중간 정도 크기로 1개 반 정도가 하루에 드시는 약이고, 사과는 중간 정도의 크기로 반 개 정도, 배는 요즘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4분의 1개 정도 드시는 거고, 바나나는 3분의 2개 정도가 하루 먹을 양입니다. 식사 후에 꼭 지켜야 할 올바른 습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식사하고 난 다음에는요, 좀 움직여주는 게 좋습니다. 아일랜드의 연구에 의하면요, 7개의 연구를 막 분석을 해서 식사 후에 그럼 최소 얼마 정도 움직이면 효과를 볼 수 있느냐를 봤더니 딱 2분만 움직이셔도 내 혈당 스파이크를 낮출 수 있다라는 연구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이면은 약간 식당을 조금 가실 때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사용하시거나, 또는 밥 먹고 치카치카를 하실 때 내가 일하는 층 말고 다른 층 한 2층 정도 올라가서 있는 화장실을 사용을 하시거나 정도로도 충분한 양이기 때문에, 식사 후에 곧장 자리에 앉지 말고 뭐 커피를 드시러 바깥에 커피 전문점을 가시거나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동선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식사 후에 막 과격한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위장관으로 가야 되는 혈액이 팔다리 근육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소화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벼운 운동, 그러니까 빠르게 걷기 정도가 가장 좋죠. 그 정도 운동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침 식사는 꼭 해야 하는 건가요? 대부분의 연구에서 아침을 드시지 않게 되면은 당뇨도 많이 생기고 심혈관계 질환도 많이 생기고 대사 질환도 많이 생긴다고 그렇게 많은 연구들에서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연구를 떠나서도 얘기를 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아침을 안 먹게 되면은 점심은 일하는 중간에 먹게 되니까 바빠서 대충 먹게 되고요. 저녁 때 저녁을 먹어도 내가 하루 종일 거의 굶었기 때문에 그 식욕이 폭파하게 돼요. 그래서 치맥을 시켜서 먹는다거나 보쌈을 시켜서 먹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먹는 시간이 밤 쪽으로 시프트해서 가는 야간 식이 증후군이라고 하죠. 내가 전체로 먹는 양의 50%를 해지고 난 다음에 먹는 걸 야간 식이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또 밤에 먹거나 자기 전에 먹으면 그게 더 내 뱃살로 더 잘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폭식이나 과식
발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가 영양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자분들은 하루에 2000칼로리 먹습니다. 남자분들은 2500. 그런데 요거를 하루에 3끼를 먹으면은 매 끼니에 700칼로리만 먹으면 되는데 하루에 2끼를 먹으면은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한 끼에 1200칼로리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양이 라면 2개 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칼로리만 얘기했을 때 점심에 라면 2개 반, 저녁에 라면 2개 반인 거지 다른 영양소까지 다 생각한다면 하루에 3번 먹으면 나한테 필요한 4, 50가지 영양소를 다 먹을 가능성은 높지만 하루에 2번만 먹으면은 그 영양소가 다 들어오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내가 하루에 먹어야 되는 식품도 한 4, 50가지가 되거든요. 그래야 나한테 필요한 영양소를 다 보충해 줄 수 있는데 그거를 3끼에 나눠서 할 때는 충분히 먹을 수 있지만 2끼에 나눠서 할 때는 식품의 다양성의 측면 그리고 내가 먹어야 되는 영양소 보충의 측면에서도 부족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포도당이 좀 아침에 들어와 줘야지 아이가 학교 가고 우리가 직장에 갔을 때 머리를 좀 잘 굴려서 일을 할 수 있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추천하는 운동법이 있을까요? 고민 안 하셔도 되는 게 전 세계 스포츠 관련 학술 단체에서 다 정해놓은 운동량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아요. 중강도 운동은 약간 숨이 차고 하고 나면은 등줄기에 땀이 살살 송글송글 맺힐 정도의 운동을 얘기하는데요. 중간도 운동으로는 일주일에 150분에서 300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30분씩 하면 일주일에 5번 하는 정도의 양이에요. 그런데 고강도 운동, 그러니까 굉장히 숨이 차고 하고 나면 막 옷 갈아입어야 될 만큼 땀이 나는 그런 운동이죠. 그런 경우에는 반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75분에서 150분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루로 따지면 하루에 15분 운동하는 건 좀 어려우니까 25분 운동을 해서 일주일에 3번 하는 정도의 양이에요. 이렇게 운동을 해주면 내 사망률을 30% 정도 낮출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나는 이거보다 조금 이 정도 운동은 약간 간에 기별도 안 가 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죠. 그러면 2배 정도 하는 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중강도 운동으로는 150분에서 300분을 2배, 그러니까 600분까지 하는 거죠. 고강도 운동으로는 75분에서 150분을 2배, 그러니까 300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추가적으로 10% 정도 사망률을 더 낮춰서 나의 사망률을 40% 정도 낮출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보다 더 하면 나는 더 오래 살고 싶어 해가지고 고강도 운동을 600분 이상 한다. 그럴 경우에 더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지 않고요. 어떤 경우에는 너무 많이 하면 산화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생겨서 질환이 더 많이 생긴다. 이런 보고도 있기 때문에 중강도로 150분에서 300분, 많으면 한 최대한 600분 정도까지 해서 내 운동량을 정하시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요. 운동의 종류가 우리가 유산소 운동이라는 운동이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유산소 운동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한 축이 근력 운동이 있습니다.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인데 이 근력 운동을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정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근력 운동이라고 하면 이렇게 팔만 써서는 안 되고요. 내 몸의 대근육은 다리와 몸통 근육이 대근육이거든요. 이런 근육을 골고루 사용하는 운동을 매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정도 해주시는 게 가장 적절한 운동의 비율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분들은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운동 뭐 하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걷기 하세요. 그리고 조금 더 하시는 분들은 등산하세요. 근데 저는 별로 이제 등산이 낙상하시는 분을 너무 많이 봐서 좀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신 분들 또는 계절적으로 겨울이거나 또는 여름에 하절기에 미끄럽고 이럴 때는 등산은 권유를 잘 하지 않거든요. 근데 또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은 또 매일 등산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요거는 근력 운동은 아닙니다. 요건 유산소 운동이고요. 근력 운동은 여러분이 많이 언론에서 보신 스쿼트,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라던가 아니면 프랭크, 팔 짚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는 뭐 푸시업 이런 것들이 근력 운동이기 때문에 사실 근력 운동은 따로 시간을 내서 일주일에 2번 정도 해주셔야 합니다. 어느 시간에 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밥 먹자마자 소화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시간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운동을 많이 해주시면은 소화기관으로 가야 되는 혈액이 근육으로 쏠리게 되기 때문에 소화장애도 생기고 운동의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너무 배가 고플 때, 내가 너무 공복이 길 때 운동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때 운동을 하는 분들의 대부분의 목적이 이때 내 체지방을 태우기 위해서, 살을 빼기 위해서 많이 하시는데 이때 체지방만 타는 게 아니라 근육도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너무 배가 고픈 공복일 때, 공복이 길었을 때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식사 사이 식사하고 2시간 이후에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요즘 불황이라서 다들 굉장히 주머니가 가볍잖아요. 돈 쓸 일도 되게 많은데 그럴 때일수록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권유드리는 거는 국가에서 하는 거의 무료인 건강검진을 매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국가검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매년 놓치지 않고 받으시는 거 정말 기본적으로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가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독감 예방 접종도 있고 폐렴 예방 접종도 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예방접종에는 너무 많이 질리셔가지고 독감 예방접종을 잘 하지 않으셨었어요. 그렇지만 독감도 이번에 돌아서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예방접종도 꼭 챙겨서 받으시는 것도 권유드리고요. 의외로 보건소에서 혈액 검사를 하거나 골밀도 검사를 하거나 엑스레이를 찍거나 하면은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간 부담되실 때는 보건소에서 해주는 의료 서비스를 좀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의사가 약을 팔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의사는 처방전만 발행을 하고 약은 약국에서 사시게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어떤 약을 권유한다고 해서 의사가 받는 어떤 이득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어떤 약을 줬을 때 사실 부작용 없는 약은 없기 때문에 그 환자가 겪게 될 부작용까지 의사는 책임을 져야 되고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뇨약을 드세요, 콜레스테롤 약을 드세요, 혈압약을 드세요 할 때는 그 약이 필요해서 권유를 해요. 그런데 환자분이 안 먹을래요 하면 사실 몇 번까지 의사가 권유를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좀 권유를 해서 약을 먹어야 되는 순간이 됐을 때는 주저하지 않고 약을 드시는 것이 나한테 가장 가성비 좋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